지난 시간에 형벌의 목적이나 정당성에 관한 형벌 이론, 그러니까 뭐 절대적, 상대적 형벌 이론이라든가 일반 예방, 특별 예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응보, 속죄 등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양이 많지 않아서 시험 범위에 포함시켰는데요. 일일이 다 자세히 말 못했지만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읽어보면서 나름 좀 생각을 하시길 바라서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외우거나 뭐 그럴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형벌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448페이지에 가면 이제 사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법률에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 그냥 학점이 필요해서 수업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 사형에 대한 얘기, 사형을 폐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는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형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께 반복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만 44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그 찬반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449페이지에 그 3번에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 그 바로 위에 그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 아직까지는 사형은 선고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이른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 형벌 얘기하고 또 형법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범죄나 형벌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좀 그 강성의 이 대책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대한 매우 그 응보적 시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사형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는 것은 단지 법률적인 문제 이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다시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중요한 그 이유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라 그래놓고 보니까 이유가 또 나오네. 뭐냐면 우리가 EU하고 유럽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교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터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터키가 EU에 가입하려고 사형을 폐지했지만 EU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좀 뭐 관계가 애매하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EU는 경제 문제이지만 사형 폐지를 직접적 조건은 아니라도 하나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갖는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면 다시 사형을 집행한다는 건 어렵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고 거기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뭐 사형에 대해서 이미 그냥 한 사람의 학생으로서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뭐 찬성 폐지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이 헌법재판소는 어떤 관점에서 그 사형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건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그 식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논리적 근거를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걸 그냥 샘플 삼아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뭐 그것도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헌법 37조 2항은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생명권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450페이지 가시면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한 쟁점, 어떤 다툼이 되는 내용은 사형이라는 제도가 헌법에 위반해서 생명권을 침해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이 그 결정 자체는.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10조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위헌 의견이 일부 위헌 의견도 있고 위헌 의견이 세 사람의 위헌 의견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헌법재판소 얘기를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려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위원이라고 해야 되고요. 5명, 과반수를 넘더라도 9명이 지금 재판관 수인데 그 중에 5명, 과반수를 넘더라도 6명까지 3분의 2가 돼야 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이라는 결정은 어려운 결정인데 사형에 대해서는 그 최근에 나온 그 헌법재판소 결정, 2008년이 최근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결정일 텐데 에 의하면 위원 의견이라든가 일부 위원이 4명 정도 된다. 라고 9명 중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부 위원 의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형 자체가 생명권이라고 하는 헌법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맞다. 다만 이 단서는 왜 붙였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비상계엄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거는 헌법이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물론 뭐 헌법재판관의 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옳고 그름까지 뭐 판단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같은 내용인데 계엄에서의 사형은 헌법에 허용되지만 일반적인 사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생명권이라는 그 헌법상의 권리에서 비춰볼 때는 그 절차의 문제, 상황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재판관도 뭐 아무 생각이 없 그랬을 건 절대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헌법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이 비상계엄 때의 군사재판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법조인 내지 법률가들은 형식이라는 법률의 문구가 있는가 없는가,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생각한다 그랬는데 헌법에서 뭐 사형이 가능한지 아닌지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당연히 없고요. 헌법에 형벌의 종류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형벌의 종류는 형법에만 들어있고 다만 사형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는 비상계엄에서 군사재판에서 사형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서 그렇다면 이 헌법에 사형이 쓰여져 있는 비상계엄에서의 군사재판에서는 가능하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형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는 뭐 이유가 있다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이라는 가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라든가 다른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종신형을 통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데도 굳이 생명을 뺏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사형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제 형벌의 목적 가운데 그 특별 예방이라는 측면, 이미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은 사회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 배제하는 것이거든요. 그 배제하는 방법의 극단적인 방법이 사형인 것이죠. 물론 이제 응보적 관점에서 사형이 집행되기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 예방의 관점이라면 사형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배제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은 종신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많은 나라가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 형벌로 그렇게 입법한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 대신에 영원히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영원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다. 뭐 심각한 문제인데 여담하긴 그렇지만은 사형의 집행 방법을 그냥 감옥에서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심지어 사형의 대안으로 종신형을 도입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다 그래서 종신형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기징역까지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입법이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위헌 의견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배제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비례성 원칙에서 필요성 원칙, 가장 침해가 작은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걸로 하는 게 맞고 지나치게 침해가 무거운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 내지는 금지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사형 아니라 종신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떤 법익 가치에 대한 침해가 가장 적은 방식인 종신형이 대안이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그렇게 그냥 옮겨드렸으니까 관심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형에 대한 찬반론은 굉장히 많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뭐 최고의 그 법률 판단 기관의 구성원들이 한 얘기들이니까 다른 관점에서 참고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징역과 금고, 구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징역은 뭐 일종의 강제 노역이 수반되는 구금형이고요. 금고는 이제 구금하되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죠. 그리고 구류는 이제 30일 미만, 30일 미만이야? 30일 이하 아닌가? 30일부터가 저기구나. 어쨌든 29일까지의 짧은 기간 구금하는 걸 구류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이 내용을 뭐 외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징역, 금고, 구류는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었을까? 오늘날은 법무부든 뭐 형법학자들이든 이 세 가지의 구별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자유형이라는 이름으로 단일화, 통일해야 된다라는데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바뀔 겁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형법 개정 작업을 급한 일이 아니라 해서 급한 일인 것도 있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싸우기 바빠서 안 하고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구별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구별일 뿐입니다. 그 금고는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이 사극 같은 걸 보면 그 귀향이라는 걸 가지 않습니까? 귀향이라는 건 그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귀향인데 원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귀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귀양 간다 이렇게 발음이 좀 부정확해져서 귀양 간다 막 이러는데 원래는 이제 유배형입니다. 원래 형벌의 이름이 유배. 그래서 귀향은 유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가게 되는데 조금 그나마 혜택이 있는 게 원래 살던 대로 되돌려 보내는 거고 고위 관료 등을 그렇지 않고 험한 곳은 뭐냐 섬에 갔다가 보낸다든가 또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되 뭐 위리안치 그래가지고 집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쳐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일종의 이제 요즘 말로 가택연금을 시킨다든가 다양한 형태의 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자산오보라는 뭐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이야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뭐 흑산도 가보셨어요? 홍도 흑산도 가보셨나? 그 홍어 좀 드시나? 저도 한참 때까지 못 먹었었는데 처음 누가 홍어를 사줬을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왜 이런 걸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나? 오늘 한 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흑산도가 굉장히 멉니다. 거기까지 유배를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역사적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 금고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그 서양에서의 형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의 귀족은 그 감옥을 가더라도 노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날 징역형이라는 강제 노역형은 원래 출발은 범죄한 죄수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 불황아들, 그 도시를 떠도는 그 불황아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요즘은 뭐 배려의 대상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구금시설에 가두어가지고 일을 하게 했던 거거든요.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죄수들이 호주에 가서 그 조금 더 개방된 환경에서 노역을 하다가 호주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고, 일본도 북해도, 홋카이도, 북해도가 그 도자가 그 섬도자가 아니에요. 길도자입니다. 북해로 가는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북해도는 일본 땅이긴 했던 것 같은데 거의 개발되지 않았던,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러시아와의 그 전쟁 이런 걸 감안해서 북으로 가는 길, 북해로 가는 길, 그래서 북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북해도자가 섬도자면 시마라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말로, 그죠? 다케시마나, 다케시마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이 큰일 날 뻔했네. 다케시마가 뭔지 이 큰일 날 뻔했네. 들킬 뻔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거 험한 꼴 겪을 뻔했어요. 나가시마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섬도자는 시마로 읽잖아. 근데 홋카이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길도자죠. 근데 그 홋카이도도 처음에는 일본의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죄수들을 보내서 개척을 시켰다라고 해요. 인구가 많지 않고 그럴 때.
아무튼 그렇게 또 그 장발장에 나오는 그 얘기에서도 그 무슨 이제 노예선 같은 데서 강제 노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불황아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이런 좀 사회 하층민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게 징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징역과 금고는 우리가 현재 그렇다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건 절대 아닌데, 과거 역사적으로는 신분에 따른 그 형벌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유지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또 감옥에 가보면 제가 감옥을 공부했겠다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가보면 일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일을 안 하면 그냥 과거의 유배형은 그래도 조금씩의 움직일 수 있는 생활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의 그 교도소 감옥이라는 곳은 그냥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하루 종일 같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기회가 있는 게 더 나아서 일을 하는 게 더 나은 그 형벌이 된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역 금고로 구별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법률적으로는 이제 징역이 더 무거운 형벌이고 금고가 가볍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금고를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자유형은 하나로 통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거의 그 확실하게 정해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입법의 그 문제라서 입법을 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냥 그 앞에 자유형에 대한 451페이지 4번 문단에 아주 짧게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혹시 관심 있으면 나머지 관련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3페이지의 재산형은 벌금과 과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벌금의 경우는 이제 5만 원 이상이고 감경할 때는 5만 원 미만 원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초코파이 두 개 초코파이랑 뭐지 커스터드 2개 먹은 사람이 뭐 벌금 얼마 받았다더라.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그러죠. 다른 동료들이 우리도 다 먹었다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아 그럼 무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참 재판까지 할 일이 있었는지. 이게 법을 통한 문제 해결하는 건 그래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 유치라 그래서 좀 속된 말로 벌금 대신 노역으로 때워라 이런 뜻인데요. 근데 사실 노역장 유치라 해서 노역 글자 그대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 노역장 유치를 당했을 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일하는 수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요. 감옥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독일은 정말 이상한 나라라서요. 감옥에서 일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지면 실업수당을 지급하고요. 아예 일거리를 못 받는 재소자들에겐 용돈을 지급합니다. 감옥도 돈이 많이 듭니다. 어디나 돈 안 드는 세상은 없어요. 감옥에도 이제, 그래서 우리 윤석열 선생께서는 뭐 몇 달 만에 수억을 모았다 그래가지고, 야, 그것도 나쁘지 않아.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까지 모금해준다니 참, 거참, 사람 사는 게 뭔지. 아무튼, 근데 이 감옥에 가면 범털, 개털, 뭐, 그래서 범털은 호랑이털이란 얘기죠. 개털은 글자대로 개털. 근데 돈 많은 재소자는 좀 우대받고 돈 없으면 막 좀 그렇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면 그 관에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기본적인 의복과 그 음식이 있는데 이게 거의 그, 뭐랄까, 그 좀 쓰기에 거의 적절하지 않은 음식도 거의 뭐,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다 자기 돈으로 이른바 영치금이라는 의미는 원래 맡겨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뭐 재소자가 그 자기 방에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교도소 당국이 돈을 보관하고 있고 이제 그 돈으로 맡겨둔 돈으로 개인적으로 이른바 사식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사롭게 식량이나 반찬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 없는 사람은 그 영치금이 없으니까 대여섯 명, 그 평균 대여섯 명, 많은 데는 8명, 10명, 뭐 20명도 한 방에 생활하는데 다들 돈을 걷어서 같이 반찬도 공동 구매해서 사 먹고 그러는데 거기서 공구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공동 구매하고 그러는데 돈 없는 사람은 돈 안 내니까 한두 번은 그냥 그래 넌 돈 없는데 우리랑 같이 먹자 그러겠지만 그게 여러 번 계속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뭐냐 그래갖고 쟤를 어떻게 우리 방에서 좀 내쫓자 그래가지고 뭐 징계거리를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그 자기 방에 보관하면 안 되는 물건을 몰래 그 사람 사물함에 숨겨둔다 해가지고 뭐 징계받아서 다른 방으로 가게 하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생활비가 필요한 참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래서 근데 일한다 해서 뭐 징역형 감옥 안에서 일한다 해서 무슨 저 큰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한때는 이제 그 감옥에서의 노역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논의가 나왔었는데 그건 좀 과하다. 그래서 이 노역인데 그 얘기는 있어요. 감옥 안에서 노역이 이게 그 노역이 강제되지만 그 무료 노동 그러니까 전혀 대가 없는 노동이 강제되는 거냐는 건 별개 문제다. 그건 구별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최저임금까지는 아니라도 거기에 근접한 그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게 안 되면 뭐 실업수당도 주고 농돈도 주고 이런 일이 그 나라라 해서 뭐 돈 많고 사람들이 마음 따뜻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제도적인 여러 연구 끝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세한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노역을 강제 노역을 한다 해서 그 노역의 대가가 사회에서처럼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뭐 몇천 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노역장 유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란 이름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노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벌금 액수만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09년 무렵에 2009년이 아니라 2010년 무렵에 2010년 11년 무렵에 이른바 황제노역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무슨 재벌그룹 회장인데 뭐 횡령인지 뭔지 뭐 하여튼 그 회사 돈을 떼어먹고 뭐 벌금액이 수십억이었는데 그 하루에 뭐 몇 억씩 공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상대적으로 하루에 몇 억 버는구나 이래가지고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 노역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그 벌금액과 관련해서 그 453페이지 10번 문단 아래쪽을 보시면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300일 이상 그러니까 1년 가까이는 노역장에 유치돼야 된다, 구금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500일, 50억 이상이면 1000일, 약 3년이죠. 근데 3년에 50억 벌어도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문제는 많아요, 사실은. 이거 뭐 이제 그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낼 돈이 없다 해서 유치되는 건데 실제로는 300만 원이 벌금이었거나 100만 원의 벌금이어서 유치되었다가 노역장 유치는 지금 사회 문제가 좀 덜 되고 있지만 초기에 문제됐을 때는 100만 원, 3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정말 그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유치되었다가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또 역으로 몇십억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한두 달 만에 노역장 유치하고 나오니까 이건 뭐 진짜 사회가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역장 유치 제도는 좀 문제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자산이 있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실효적인 집행 방법을 찾는 게 전제가 돼야지. 나 돈 없다 그러면 감옥에 가서 얼마 있으면 그 돈을 다 면해 준다고 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1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그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심지어 사망하거나 이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 안 나는 사람 문제가 있지만 정말 돈이 없는 사람 벌금을 못 냈을 때 감옥에까지 가둬야 되겠는가 해서 그 자유형,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자유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있지 않습니까?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벌금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가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해서 벌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제 그게 2016년에 그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2009년에 아까 잠깐 연도를 잘못 얘기했지만 사회봉사 측면, 사회봉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14번 문단을 보시면 일수벌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수벌금. 일수벌금 이건 또 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일수란 말 잘 모르죠? 설마 여러분이 일수란 말을 알면 골치 아픈데. 시장에서 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금융이죠, 일종의 옛날엔 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돈 이런 게 있는데 일수놀이 하는 아줌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이게 이제 장사하다 보면 이제 현금이 들어왔을 때
이 관리를 잘 못하면 조금 뭐랄까요, 돈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날 매일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일종의 예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원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금융, 개인이 뭐 그런 일수라는 변형된 금융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얘기했네. 일수는 날짜 수란 얘기예요. 일수는 벌금을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천억의 자산가는 벌금을 몇 억을 선고받아도 별로 티도 안 날 거예요. 근데 전 재산이 몇 억인 사람은 똑같이 몇 억을 선고받으면 엄청난 충격이고 그 효과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에 따라 재산 정도에 따라서 벌금을 차등적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가 일수벌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낯설어서 그런데 일수벌금이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개별 피고인에게 판사가 벌금 몇 억,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식으로 직접 선고하는데 액수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 일수를 선고한다 해서 일수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벌금 100일 뭐 이런 식입니다. 벌금이 어떻게 100일? 근데 그 1일이라는 기준당 이제 그 일수로 벌금을 선고한 다음에 그 피고인 이제 선고되었으니 그 유죄인 그 죄인의 재산을 조사해서 하루당 얼마씩으로 환산해서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에 10,000원, 돈이 많은 사람은 하루에 1억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한계는 있어요. 제가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많은 나라가 독일은 이렇게 일수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 형법 각칙에 보면 우리는 뭐 벌금 얼마 이하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벌금에 처한다만 돼 있어가지고 벌금이라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 이제 판사가 며칠이라는 일수 기준으로 벌금을 선고하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사해서 재산을 조사해서 하루에 얼마씩 환산해가지고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게 사회정의에 맞다 그래가지고 교통범칙금도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계적인 유명한 F1 선수 지금은 제가 모릅니다. 젊은 친구들은 제가 이제 옛날 독일 있을 때 독일의 F1 선수가 F1 챔피언이 자동차 경주 F1 챔피언이 세계적으로 운동선수 중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1등이었거든요. 뭐 요즘 누구야? 오타니보다 더 벌었어요. 오타니는 그 한국 사람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온라인이라는 걸 자꾸 깜빡해요. 아무튼 근데 자동차 경주 챔피언 세계 챔피언이 덴마크인가 어딘가에서 과속으로 단속이 됐는데요. 근데 보통 경주할 때 한 시속 300km 이상 달리는데 뭐 한 150km로 잡혔대나 그래가지고 뉴스에 났어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과연 과속이냐 뭐 이런 얘기부터. 근데 벌금이 몇 백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과속으로 해도 10만 원 정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11, 2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에게 10만 원 벌금 과태료 그 범칙금이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상당히 힘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교통범칙금도 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벌금도 재산 정도에 따라서 실질 액수가 잘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일수벌금이라는 게 지금 검토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데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개인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이게 좀 한계라는 그런 지적은 있죠. 아까 이제 노역장 유치 같은 경우도 몇십억을 안 낸 사람이 왜 감옥에 갔을까? 그 사람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돈 없다고 버티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전제가 돼야 또 만약에 일수벌금을 도입해도 그 재산을 뭐 빼돌리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재산이 파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수벌금형 도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지금 찾고 있는데 입법은 여전히 조금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징역이라고 하는 것도 벌금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현재의
형벌에 대해서 그와 같은 다른 그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알아두셨으면 또는 관심 있으면 더 좀 찾아보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458페이지에는 이제 형의 양을 정한다.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된다 그랬는데 책임이라는 게 양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질적인 가치관에 따라 평가되는 것인데 이걸 양으로 환산해야 되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본질적인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고 현실적인 이른바 실무적으로는 형을 정하는 절차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학기 초에 얘기했는데 법정형 법에는 몇 년 이하 뭐 이렇게만 되어 있지 딱 하나의 점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단형 말이 좀 살벌하지만 처단형이라는 말이 이게 사람을 처단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관에게 재량이 가능한 범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단형이라는 말을 해놔가지고 처단한다는 아주 그 강한 이미지의 단어와 연결돼 가지고 이것도 다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써서 우리 생활하고 안 맞는 건데 처단이라는 게 어떤 처분이라고 하는 게 처분형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처분.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법정형이 있지만 그 법정형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또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형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 구체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피고인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의 형벌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처단형의 의미인데 처분형이라든가 그 재량이 가능한 재량이란 말도 이상하고 어쨌든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그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을 선고형 3단계로 형벌은 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법정형을 정할 때도 국회에서 정하지만 일종의 양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절도가 횡령보다 무거운지 이런 것이 일종의 양형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새로운 범죄가 나타났을 때 스토킹 범죄의 형벌이 굉장히 높거든요. 의외로. 근데 그럴 때 이 스토킹 범죄는 어느 정도의 형을 정할 건가. 법정형을 정할 때도 양형이라는 게 이 형의 양정이라는 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59페이지부터는 이제 형의 가중 사유. 형의 가중은 조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이 정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중 사유가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누범이라는 건 여러 번 범죄한다는 뜻이고 감경은 그래서 31번 문단 보시면 법률에 의한 감경과 더불어 정상 참작 감경. 그러니까 가중은 조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법률에 의한 경우만 가능하지만 형을 감경하는 건 법률에 없더라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늘 엄격한 형벌이나 범죄에 대한 처벌만 염두에 두면 조금 낯설어 보일 수 있겠지만 형법의 보장적 과제나 조형법정주의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형벌의 감경은 법률에 없어도 법관의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정상 참작 감경을 장량 감경이라고 그랬어요. 장량 감경.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장량 감경. 그 재량에 따른 감경이란 말을 또 역시 일본식 한자 말을 썼던 거죠. 참 제가 이번 학기 내내 한자 말과 우리말 여러 번 얘기해갖고 형법 시간인지 우리말 시간인지 여러분이 좀 헷갈리겠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이면 항상 인식을 갖고 여러분 세대에 맞는 말을 쓰도록 자꾸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른바 462페이지에 각주 1번에 있지만은 장량 감경이라고 부르다가 이거 일본 말이다 그래가지고 정상 참작 감경이라는 말로 또는 이제 재판상 감경이라고도 합니다. 법관의 재량에 따른 감경이 가능하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가끔 했던 얘기들이고 466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선고유예 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이제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를 유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4번 문단 첫 줄을 보면 형을 선고 유예하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 그러니까 소송이 없었던 걸로 간주된다 이겁니다. 무죄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는 인정하되 형을 선고하진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8페이지 가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집행유예 형을 선고까지 하는데 집행은 안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유예 제도라는 게 단계적으로 보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유예는 이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한자말을 써야 되는데요. 연기라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연기하면 연기된 시점이 되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약속을 일주일 후로 연기하자 그러면 일주일에 만나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약속을 일주일 후 유예하자 그랬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만나는 게 유예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유예는 하되 유예된 기간이 돼도 다시 하지 않는다 해서 유예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안에 일정한 조건이 어겨지거나 하면 다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해서 유예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유예 제도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른바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형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위적 제도거든요. 지금은 당연시 하니까 그냥 형법에 있으니까 그냥 늘 그런 건가 보다 싶은데 이것도 어떤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형법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행의 법 제도라는 것은 항상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변화가 있으려면 현행의 제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행 제도는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 거다라고 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예 제도를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시간상 몰라서가 아니고요. 설명 못 한다고 하니까 또 의심하지 말고, 나를 의심하려니까 그런 식으로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상 자세한 얘기 못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유예제도는 과거에 없던 그 형사 정책상의 변화에 의해서 들어온 제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이른바 실무로서의 법을 공부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가석방은 이제 형 집행까지 하되 중간에 뭐 법관이 선고한 그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먼저 내보내는 걸 가석방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가석방 뭐 사회에서 뭐 화제가 되고 하는데 형법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도 가석방이 가능하니까 매우 지나치게 관대한 제도로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반 범죄자들은 90% 가까이 형기를 이수해야 비로소 가석방이 가능하고, 가석방되는 범죄자 수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사회 유명인들이 가석방을 받으니까 뭐 너무 관대하다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차관이 위원장이 돼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독일 같은 나라는 법관이 결정합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법관이 이 피고인은 적어도 징역 10년에 형벌이 필요하다고 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법무부에서 뭐 한 5년 지나 6년 지나 그 나머지 형을 집행 안 하고 석방한다라고 했을 때는 법관이 선고한 형을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법관이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법관이 가석방을 판결하는 그런 나라도 있다. 그것도 역시 이른바 실무 관점에서는 얘기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가석방을 본인이 신청도 못 합니다. 뭐 쇼생크 탈출 얘기했는데, 쇼생크 탈출 보면 이제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뭐 가석방 심사 받을 한 2번, 3번 받는 게 나오고 마지막에 석방되는데, 처음에 가석방 심사 받을 때는 가서 아주 단정한 자세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각 그랬단 말이죠. 마지막 3번째는 그냥 가서 뭐 내보내려면 내보내고 뭐 알아서 하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가석방 심사자들에게 그 면접의 방법을 알려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면접은커녕 심사 대상자가 뭐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뭐 얘기하거나 이럴 그런 기회도 없고 자기가 가석방을 신청할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교도소장이 보고 저 친구는 가석방이 돼도 되겠다 싶으면 법무부의 교도소장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신청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위원회 가서 얘기하거나 이런 진술하는 절차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석방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영화나 무슨 언론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제한적으로 조금 절차도 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식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안 처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안 처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형벌의 목적 그래가지고 리스트에 사촌
또 헷갈렸다. 내가 다시 읽어봤는데 리스트 여러분한테 무심코 얘기해놓고 피아니스트 리스트하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리스트하고 그 형법학자 리스트가 사촌은 사촌인데 내가 지난번에 수업 끝나고 다시 확인했는데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형이에요. 분명해요, 그거는.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형이고 형 동생 관계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동석이 범죄도시에서 5대5로 나누자 그러니까 누가 5야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확실합니다. 형 동생 중에 한 명은 형이에요. 근데 그 리스트라는 학자를 얘기했는데 리스트가 범죄자에 대한 대응으로 이 뭐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 그다음에 뭐 아예 무해화 범죄 성향이 많이 진전됐고 그러니까 자꾸 범죄하고 개선할 가능성이 없는 자는 아예 무해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된다 해서 보안 처분이라는 제도를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독일어권 국가에서 입법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데요. 거기 그런 내용들이 그 3번 문단에 413조 3번 문단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안처분 얘기는 그 소급표 금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은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주어지는 응보적 제재가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있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니까 소급이라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보안처분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제도화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보안처분은 범죄를 예방한다는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 범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본질이 다른 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른바 일원주의, 이원주의, 뭐 대체주의라는 게 있는데 일원주의는 둘 중에 하나만 한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형벌이 필요한 사람에겐 형벌을, 보안처분이 필요한 사람에겐 보안처분을 둘 중에 하나만 한다 해서 일원주의고요. 이원주의는 우리나라처럼 형벌과 함께 보안처분도 부과하는. 근데 이원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이중처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체주의는 일종의 절충인데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후에 형벌이 필요하면 형벌을 집행한다는 그런 나라들이 대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보안처분이라는 기본 그 개념이나 기본 입법은 없습니다. 어떤 게 지난번에 우리가 보안처분의 소급표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어떤 게 보안처분인지 우리 형벌은 형법에 9가지 형벌이 있다라고 딱 명시해 놨는데 왜냐하면 죄형법정주의가 필요하니까 죄형법정주의는 범죄뿐만 아니라 형벌도 정해야 되니까 근데 보안처분도 형사제재라면 죄형법정주의 입장에서 그 보안처분이 어떤 것이 보안처분인지를 명시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여러 개별 입법에서 새로운 형법의 9가지 형벌로 기재된 것 외에는 규정된 것 외에는 다 보안처분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회에서 많이 들어보는 전자발찌라든가 성충동 약물치료라든가 뭐 신상공개 뭐 여러 가지 사회봉사 보호관찰 여러 가지가 다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는데 개별 그 제재에 따라서 형벌인지 보안처분이 좀 구별해서 입법도 필요하고 한데요. 아무튼 보안처분이 이렇게 그 여러 특별 입법을 통해서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 이 각 나라의 입법례를 비롯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475페이지부터인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보안처분의 도입 역사가 군사독재 정부와의 관련성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그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475페이지 보시면 사회안전법이라는 게 1975년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한참 그 유신 이후에 사회를 통제하던 시대입니다. 전에 제가 고려대학교가 긴급조치에 의해서 한 번은 폐교되고 한 번은 다시 학교 다녀도 된다 그랬다고 했는데 폐교가 아니라 휴교였지. 그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기 전까지 가장 마지막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회안전법은 한마디로 사상범에 대한 흔히 말하는 빨갱이에 대한 그 구금 이런 법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거의 뭐 80, 90 가까운 사람이 끝까지 그 이른바 사상 전향을 안 했다가
그 그냥 그 사망했나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북한의 간첩도 있었지만 그 남한에 있던 뭐 그 이른바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안전법이 적용됐었던 거죠. 근데 이건 당연히 잘못된 법이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보안 관찰이라는 건 즉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넓은 의미에서 정치범이라 볼 수 있는, 사상범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법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이면 전두환이 그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직후에 사회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른바 삼청교육대는 들어보셨죠? 삼청교육대라고 하니까 사범대 아니냐라고 하는 아재 개그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이 아재 개그에 지쳐가지고 반응이 무반응이에요. 악플도 아닌 무플이야. 근데 이 삼청교육대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삼청교육대에 간 사람들이 다 범죄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뭐 깡패도 좀 있고 노숙자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길에서 잡혀서 간 사람도 있고, 실적을 채우려고 하는 밑에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삼청교육대 교육기간이 끝나고 다시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데, 사회 나가면 또 나쁜 짓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보호법을 만들어서 구금을 한 게 보호감호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기 청송에 가면 지금은 청송 그 교도소를 경상북부교도소로 이름을 바꿨어요. 청송교도소가 워낙 악명이 높아가지고 청송 사람들이 동네 이미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청송 사과도 좋고 청송 한우도 좋고 좋은 거 많은데, 청송 그러면 교도소만 떠올린다 그래가지고 경상북부교도소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 가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도소가 4개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1보호감호소, 제2보호감호소, 제3보호감호소, 그 다음에 교도소 4개나 있었어요. 보호감호소가 3개나 있었던 거죠. 이 삼청교육대 이후 사회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감호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삼청교육대 끝나고 그 사람들이 청송에 가가지고 천막 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1보호감호소. 그래서 자기들이 입주한 다음에 셀프 입주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제2보호감호소를 지어가지고 후배들이 제2보호감호소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제3보호감호소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왜 하필 청송이냐? 거기 가보셨나요? 청송 안 가보셨어요? 가보실 만한 데서 고속도로도 뚫려가지고. 그거 가시면 이 경상도에는 이렇게 물돌이동이라 그래서 하회마을의 뜻이 뭐야? 하회마을. 하회마을이 물이 돈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강이 돌아가잖아요. 하회마을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청송교도소 단지도 교도소 단지지 뭐, 교도소가 4개나 있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물이 돌아나가고요. 뒤로는 그 아주 높은 절벽이 있는 산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섬입니다. 전두환이 처음에 교도당국에 이놈들을 가둘 섬을 찾아봐라. 우리가 이제 미국의 알카트라즈라든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저기 빠삐용이 갇혀 있었던 저기 어디 남태평양의 섬, 이런 걸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전두환이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섬이 많은데 섬 하나를 통째로 교도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다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도 당국자들이 전국의 섬을 다 뒤져봤는데 뭐가 문제냐? 물이 없어요. 물이.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도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섬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먹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청송에 가보니 사실상의 섬이더라. 물이 크게 휘돌아 나가는데 다리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교도소 단지가. 그래서 다리 외에는 거기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탈출도 안 되고 여기가 그 섬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청송에 그 교도소 단지가 생긴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사회보호법도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있었고 일부, 그 다음에는 이제 근본적인 사회 변화 비판에 따라서 2005년에 사회보호법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성범죄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다시 보호감호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역사라든가 보안 처분의 의미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히 다시 가두자 이런 식의 주장은 좀 무책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76페이지부터 보시면 현행법의 보안 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만 해놨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돼요. 그 형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우리가 그 집행유예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아무런 부과되는 조치가 없었었는데
1995년 12월에 선고 이후에 집행유예 가석방 등에 대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오면서 세 가지 보완 처분이 형법상의 보완 처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 나항의 보호관찰법이라는 데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보호관찰법 1988년에 만들어진 법은 앞에 있었던 사회안전법이나 사회보호법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형법적 관점에서 보호관찰, 특히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관찰 등에 대해서 규정한 그 이전의 보완 처분에 관한 법들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치료감호법이라는 게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사회보호법에는 이제 그 보호관찰과 보호감호, 즉 감옥에 가두는 것. 근데 치료감호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감호는 이제 심신장애, 이른바 정신이상 등으로 그 범죄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책임 능력이 없어서 처벌은 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회에 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게, 치료와 함께 격리하는 게 필요해서 치료감호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었지만 치료감호법은 따로 남아서 뭐 흔히 말하는 공주의 의료교도소라고 하는 게 이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뭐라더라? 무슨 한석규가 드라마에 나오길래, 한석규가 나랑 저 동갑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 같아가지고, 근데 한석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얘기했네. 한석규가 여기 용문고등학교 나왔어. 여기 고대병원 바로 옆에 용문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또 누가 나왔어요? 유재석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석규가 여기 종암동에 원래 살았었거든. 그래서 내가 종암동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어.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한석규가 오랜만에 드라마에 나오길래 내가 봤는데 뭐더라? 뭐 무슨 협상가 이러면서 엄청 구라를 풀던데, FBI가 어쩌고 뭐 말도 안 되는 구라를 하던데, 거기에서 뭐 아주 나쁜 빌런이 의료교도소 소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 빌런 중에 한 명은 이제 뭐 의료교도소, 즉 심신장애 등으로 의료교도소에서 구금되어 있던 그런 스토리로 나오던데, 드라마니까 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구금 공간이 뭐 진짜 어디서 미국에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걸 만들어 놨던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의료교도소 그러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예전에는 이름이 치료감호소였습니다. 치료감호소.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름 갖고 이렇게 포장을 참 잘해요. 그래서 의료교도소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안전법이 사실상 폐지되었지만 보안관찰은 여전히 남았다. 근데 최근에 보안관찰을 다시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보안관찰이 옛날에 이 법이 있을 때, 시행될 때 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관찰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477페이지의 끝에쯤 보시면은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명예형적 성격도 있지만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주변에 알림으로써 더 이상의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보완 처분의 차원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것들이 보완 처분이다라고 하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우리가 뭐 성범죄자 사진 본다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길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놈이다 이렇게 되지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명예형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걸 정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자발찌라고 부르는데 정식으로 이제 전자장치 부착, 이것도 약칭입니다. 근데 검사가 판사에게, 법관에게 이걸 청구할 때는 부착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부착하라고 명령해달라 이런 뜻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청소년의 소년범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받은 것이 이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인 2회 성범죄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뭐 그 조진웅이라는 배우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죠? 근데 제가 학폭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는데 또 뭐
프로야구 선수 그 친구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유명한 아버지가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한 번 칠 때마다 팽글팽글 도는 친구 있잖아요. 야구를 좀 본 사람들이 있구만. 이번에 그 한화가 이겼어야 되는데 LG가 이겨가지고 한화나 LG나 그래도 그 이제 고대 감독들이 얼마 없는데 한화 감독이나 LG 감독이나 다 고대예요. LG 염경엽 감독은 고대 법대 87학번이야. 한화 이 누구야?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김경문 감독님은 경영대 7, 8학번이고 그러면 말이야 8, 7학번이 7, 8학번한테 좀 져줄 것이지 말이야.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해가지고 4대1로 그러면 선배님이 뭐가 되겠어요. 요즘 후배들은 당최 선배 존경이라는 게 1도 없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보는 것 같아. 하여튼 농담인데 사실 저는 LG 한화 뭐 누가 이겨도 좋은데 그냥 이 한화 감독님이 나이도 많고 언제 우승할지도 모르니 그 양반이 국가대표로는 우승을 해봤는데 프로에서는 우승을 못 해봤잖아. 그래가지고 나이도 많은데 저분이 했으면 하는 그냥 그 좀 속된 말이라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약자 동정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한화 팬들이 얼마나 불쌍해. 그동안 보살로 살아왔는데 이번에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무자비하게 4대1로다가 그렇게 잘못하긴 했지. 그 녀석을 계속 쓸 게 뭐야. 그러면 안 되지. 그 해설자가 그랬어요. 지금은 그 선수를 구할 때가 아니라 팀을 구할 때다. 지금 야구를 관심 없는 분들은 지금 저 양반 왜 저러나? 지금 마지막 시간에 신이 나서 그래요. 한 10분 있으면 수업도 끝나는 데다가 야구 얘기까지 하니까 너무 신이 나서 그러는데 뭐 어쨌든 좀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프로야구 선수가 뭐 학폭이 아니라고 해서 뭐 프로야구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다시 또 뭐 행정심판까지 해가지고 피해자 측에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학폭이 맞는데 가장 낮은 단계에 뭐 1호 처분이 필요하다나 사과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글쎄 제가 너무 학폭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저도 중학교 때 좀 맞았어요. 그러긴 하지만 사실 요즘 같은 학폭은 아니지. 그냥 친구끼리 싸운 거지.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이런 패거리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우리 때도 뭐 그렇게 뭐 학교에서 싸우기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학폭이라는 게 법원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판단된 것도 아니고 위원회라는 데서 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그렇게 되면 또 뭐 행정소송까지 해야 되는지 근데 학교폭력이 그런 식의 법적 절차로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런 점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그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데 그 배우가 뭐 옛날에 소년범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일체의 이제 배우 생활을 은퇴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사회적으로 논쟁이 붙었어요. 그죠? 소년범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뭐 학폭도 그런데 소년범이 이러면 되느냐. 뭐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반반이실 텐데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일관성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소년범이라는 부분은 소년범의 문제라서 그 소년법의 취지상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제가 쓰는 말은 아니고 언론에서 나온 생매장하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에 안 맞다라고 하는 옹호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뭐 학폭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소년범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뭐 사회에 뭐 그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소년범에 대한 낙인 찍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학폭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뭐 법률가들이든 정치인들이든 일관된 태도여야 되지 않느냐. 그냥 사회 여론에 따라서 또는 그 이른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우리 편이 좋아할 얘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떤 그 하나의 합리적인 의견의 형성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감정에 따라 또는 그 이른바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에 따라서 전혀 불합리한 그 의견들이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회 의견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법률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는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될 텐데 뭐 사회 지도층이란 말도 요즘 세대에게는 안 맞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뭐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가 되든 뭐 리더는 아니라도 오피니언 형성에 여론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균형 잡힌 생각을 늘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형법 시간에도 뭐 앞으로 여러분이 법률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범죄나 형벌의 문제는 꼭 법률가 아니라도 시민으로서 늘 경험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본인의 균형 잡힌 생각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런저런 얘기들에 따라서 끌려다닐 수 있고 잘못하면 또 맹목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부적절한 일까지 함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적어도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표현을 조심하려고 하는 게 대학 교육이라는 얘기를 하려도 이게 또 좀 일종의 구별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른바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도 있지만 조금 그 사회 내에서 균형 잡힌 생각들이 자리 잡도록 다 같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나마 배웠다는 사람들이 사회를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어제도 막 국회에서 보니까 제가 늘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야. 맨날 그게 나오니까 그래. TV를 돌리면 맨날 그런 것만 나와. 국회의장하고 뭐 나경원이 뭐 그 서울법대 나왔다는데 그 맨날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참 한심하단 말이지. 나랑 비슷한데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따져봐야 돼. 또 똑같을지도 몰라.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얘기들은 시간상 뭐 짧게 이런 게 있다. 다만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 한번 관심 있으면 좀 더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고요. 뭐 최근에 그 소년범 문제라든가 학폭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벌 얘기를 했는데 형식적인 형벌로서 아까 뭐 징역형, 벌금형, 뭐 자격형 등이 있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형벌, 이른바 실질적인 제재, 사회의 제재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론을 통해서 아무런 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대학을 못 가게 하거나 하던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형벌보다 더 무서운 제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약물치료 명령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수업은 다 끝났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요즘 학생들은 질문을 안 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항상 근데 메일로 하시는 건 괜찮아요. 메일로 하시는데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 한 금요일, 토요일까지. 왜냐하면 제가 일요일부터는 시험 문제를 낼지 모르는데, 시험 보기 전날 막 뭘 질문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노출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로는 이메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시험범위 아닌 문단 표시할 때, 15, 16, 17, 18번 부분은 수정했으니까 수업에 늦게 들어온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수정된 파일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기출문제는 이거를 언제 올릴까 고민인데 그것도 그래요.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 기왕의 시험이라는 제도가 좋진 않지만 그냥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걸 한번 리뷰하고 또 뭐 생각해 보십사 하는 건 생각도 해보고 하면 좋은데 기출문제가 빨리 나가면 오로지 그것만 보실까봐 그래서 기출문제는 한 내일쯤 내일이 목요일이구나. 내일 아니면 늦어도 금요일까지 올릴게요. 제가 봐서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올려도 이미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했고 제가 학기 말에 기침이 있어서 좀 듣기 불편했을 텐데 이해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